네, 안녕하세요. 주역 강의 2강의 주제는 자립입니다. 저는 올해 29살이고 내년이면 30살이 됩니다. 겨우 한 살 더 먹는 것 뿐이지만 나이 앞자리가 바뀌는 것에 대해 이전과 많이 다른 느낌을 받습니다. 19살에서 20살이 되는 건 학생이라는 속박에서 벗어나 비로소 눈치 보지 않을 권리를 얻는 자유로운 삶으로의 진입을 뜻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30살을 눈앞에 두고 보니 어떤 20대를 보내는지 돌아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30살이 된다는 건 20대보다 좀 더 성숙해지고 책임감이 생기고 여러모로 다른 상태로 느껴져요. 그 중에서도 가장 신경 쓰이는 건 아무래도 경제적 능력입니다. 더 이상 이전처럼 누군가에게 얻어먹고 빌붙을 수 없을 것 같은 긴장감이 느껴지거든요. 저 스스로 최소한 그러진 않아야겠다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경제적 능력을 갖추려고 노력했는데요. 여전히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경제적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돈을 버는 걸까요? 그런데 돈을 버는 이유는 결국 돈을 쓰기 위함, 즉 소비하기 위함이죠. 그렇다면 경제적 능력은 결국 누군가에게 빌붙지 않아도 될 만큼의 적절한 소비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최소한 내가 먹은 건 내가 계산하는 철저한 뿜빠이 정신, 더치페이가 자립의 기본일까요? 우리가 바라는 자립 모델은 이처럼 빚지지 않은 개인, 패키지지 않은 개인 등 남들과 철저하게 분리될 수 있는 개인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자립을 경제 능력으로 환원하는 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얽힘을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역으로 질문해 보려 합니다. 자립을 경제적 능력으로 환원한다면 경제적인 자립을 화폐 문제로밖에 바라보지 못한다면 오히려 자립의 길은 요원해지는 게 아닐까요? 그럴수록 무언가에 끊임없이 의존하고 예속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건 아닐까요? 이번 강의는 이 질문을 출발점으로 삼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자립의 이미지를 찾아보면 유명한 프로그램이 떠오릅니다. 바로 MBC의 장수 예능 중 하나인 나 혼자 산다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강점은 싱글라이프를 즐기는 스타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밥 먹는 것부터 운동, 목공 같은 취미생활, 그림이나 드라마 촬영같이 자신의 분야에서의 프로페셔널한 모습까지 연예인의 일상을 종합 선물 세트로 보여주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이상한 건 혼자서도 너무나 잘 산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 주변의 싱글라이프와 너무나도 달라요. 제가 아는 싱글라이프는 일단 외롭습니다. 이들의 라이프는 싱글을 탈출하지 못하는 여러 압박 속에서 형성되죠. 이 압박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아무래도 경제적인 게 크죠. 그런데 나 혼자 산다에 나오는 싱글라이프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들도 연애와 결혼을 못하기는 마찬가지지만 이들에게서는 경제적 압박이 거의 느껴지지 않거든요. 가끔 자신의 밥벌이에 몰두하고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곤 하지만 그 뒤에 어김없이 고생한 자신을 위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봐야 대체로 먹방이긴 하지만 그 수준이 보통 사람들과는 달라요. 한강의 야경을 보면서 분위기 좋은 음악을 틀고 우아하게 와인 한 잔을 즐기죠. 고된 일상의 보상을 안겨줌으로써 어떻게든 혼자서도 잘 사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돈만 있으면 나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환상을 끊임없이 강요하는 거예요. 이들이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플렉스입니다. 이들이 혼자 사는 집은 절대로 반지하 원룸이 아니에요. 커튼을 걷으면 탁 트인 서울 시내가 보이는 고층 아파트는 기본이고 집 안에는 귀여운 반려동물들이 있죠. 집안 곳곳에는 와인셀러, 화분, 예술작품 등 각자의 취향이 반영된 고가품이 장식돼 있고요. 게다가 지하 주차장에는 어디로든지 이동할 수 있는 멋진 자가용이 있습니다. 과연 이들의 혼자 사는 삶을
자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나 혼자서도 잘 산다는 것은 죽을 때까지 써도 마르지 않는 무한한 재산을 전제합니다. 동시에 소비를 통해 인간의 모든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는 믿음도 전제하죠. 즉, 나 혼자 산다는 인간을 철저하게 경제적 필요에 중독된 호모 에코노미쿠스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반 일치에 의하면 그런 사고는 근대에 나타난 하나의 변증에 불과합니다. 희소성을 둘러싸고 다른 인간과 경쟁하면서 자신의 필요를 사적으로 충족하는 것은 인간에게 내재된 본성이 아니라는 거죠. 필요의 충족을 능력과 동일시하는 생각은 공동체 안에서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림과 동시에 발명된 것입니다. 사람들과 무언가를 주고받으며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 네트워크가 파괴되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전문가에 대한 의존으로 대체하면서 우리는 더더욱 많은 것을 필요로 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져들게 된 거죠. 마음껏 소비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만 있다면 혼자 사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생각. 저는 이 생각을 의심하지 못하는 데서 우리의 비극이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역적 사고에 따르면 나 혼자서도 잘 산다를 추구할 때 저희가 맞이하게 될 비극은 혼자로밖에 살지 못하는 고립에 불과하거든요. 저는 주역의 32번째 괴인 내풍 한 꾀를 가지고 잘 산다는 게 무엇인지 근원적으로 생각해 보려 합니다. 주역에 의하면 잘 산다는 것은 자연처럼 어떠한 결여도 없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립이란 그 무엇보다 먼저 결여 없는 삶, 자족적 삶입니다. 그러나 호모 에코노미쿠스에게 자립은 끝없이 욕구를 충족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역설적인 것은 이런 삶이야말로 끊임없이 결여를 생산한다는 것이죠. 저는 주역의 사고를 빌려 자립을 다른 방식으로 재정의해 보려 합니다. 한 꾀는 위에 우레를 추상화한 진꾀와 아래에 바람을 추상화한 손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강의처럼 먼저 계명에 집중해서 꾀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항은 항상 되다, 항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영원하다, 오랫동안 지속하다 라는 뜻이죠. 단 이때 항은 무엇이 오랫동안 동일하게 지속되는 상태가 아니라 이질적인 것들과의 관계 맺음으로부터 성립하는 끊임없는 운동 상태를 나타냅니다. 단전을 먼저 볼까요? 단전에서 말했다. 항은 지속적인 것이다. 양요가 위로 올라가고 음요가 아래로 내려온다. 우레와 바람이 서로 돕고 공소나무로 운동하고 양요와 음요가 모두 호응하는 것이 항이다. 단전에서는 항이 성립하기 위한 4가지 운동을 설명합니다. 양적인 힘과 음적인 힘이 서로 섞이고 우레와 바람이 서로 도우며 공소나무로 운동하고 궤를 구성하는 모든 효가 서로 호응한 결과로 무언가가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거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양요가 위로 올라가고 음요가 아래로 내려온다는 구절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소개해드린 삼풍곡계처럼 한 꾀도 지천택계의 변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아래에 있던 양요가 4번째 자리에 올라가 구사효가 되고 4번째 자리에 있던 음요가 가장 아래로 내려가 초역효가 된 것이죠. 양요가 위로 올라가고 음요가 아래로 내려온다는 구절만 보면 곡계와 같지만 전개되는 양상을 보면 완전히 다릅니다. 곡계가 자식이 이전에 낡은 것을 털어내고 새로운 것을 채워넣는 일종의 세대 변화는 그렸다면 한 꾀는 공동체가 지속되기 위해 고려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어떻게 지속되는지, 그러기 위해 발휘해야 할 역량은 무엇인지, 내 삶을 구성하는 힘들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는 거죠. 두 번째는 우레와 바람이 서로 돕는다는 것입니다. 존재한다는 건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레와 바람은 모두 무언가를 일깨웁니다. 만물은 다른 것들에 의해 건드려짐으로써 깨어나고 나아간다는 거죠. 세 번째는 공수나무로 운동한다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공수남은 단순히 잘난 체 하지 않음 같은 게 아니라 자신을 변형시킴으로써
상대방에게 스며드는 힘을 상징합니다. 바람의 작용을 한번 상상해보죠. 바람은 특정한 형태가 없기 때문에 모든 곳에 다 스며듭니다. 아무리 단단한 바위도 바람을 계속 맞다 보면 조금씩 그 형태가 바뀌죠. 바람은 자신을 고집하지 않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변형시킵니다. 함께는 이런 손괴의 작동 방식을 통해 존재가 지속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일상을 잘 들여다보면 스며들고 상호 변환되는 관계만이 오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상태로 지속되지 않습니다. 누구도 어떤 관계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미리 예측할 수 없어요. 연인 관계든 친구 관계든 처음에는 낯설어하면서 사소한 것에 신경 쓰면서 선도 지키고 조심스러워하지만 익숙해질수록 선도 넘고 사소한 것에 발끈하면서 싸우기도 하죠. 하지만 이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는 점점 더 깊어지고 끈끈해집니다. 그래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관계일수록 더더욱 오랫동안 지속되는 건가 봅니다. 관계에 균열을 내는 사건들이 없으면 이해관계나 공유하는 취향이 사라짐과 동시에 관계도 미적지근해지고 맞는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양효와 음효가 모두 호응한다는 구절입니다. 괴를 보시면 모든 효가 올바르게 호응하고 있습니다. 주역에서는 초효와 사효, 이효와 오효, 삼효와 상효가 음과 양으로 만나는 것을 두고 정은 관계, 즉 바르게 호응한다고 합니다. 한계가 그렇습니다. 모든 효가 빠짐없이 상대방과 바르게 만나고 있어요. 같은 힘이 아니라 다른 힘으로 만나는 것, 이게 바로 바른 만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바르게 만나는 것들만이 지속된다는 겁니다. 공동체를 예로 든다면 모든 구성원이 각자의 고유한 활동으로 다른 모든 구성원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활동만이 우월하게 여겨지지 않고 모든 활동이 그 자체로 존중받는 사회인 거죠. 제가 있는 규문에는 성격이 다른 건 물론이고 청년들부터 주부, 은퇴한 중년들까지 연령대, 직종 등 정말 다양한 선생님들이 오시는데요. 덕분에 세미나를 하면 풍성하게 여러 관점에서 얘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때때로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이 중에 어떤 경험이 누구의 얘기가 더 중요한지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고유한 경험이 모여서 시너지를 일으켰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누군가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가로막을 때 세미나의 진행이 잘 되질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함께해서 말하는 항상성이란 상호 부조적 관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유와 양유가 바람과 우레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이질적이지만 그 이질성을 통해 서로의 역량을 크게 만드는 관계를 형성하는 운동이 항상성인 것이죠. 때문에 항상성은 결코 동일한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체가 외부와의 교통을 통해서만 일정한 체형과 모양을 유지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관계도 나와는 다른 타자를 통해서만 계속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우주 안에서 그 자체로 무익하거나 해로운 것은 없습니다. 모든 사물은 자신을 지속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물과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어떤 사물도 다른 모든 사물과 우호적으로만 관계를 맺을 수는 없을 뿐이죠. 그러나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이 우리가 관계 맺지 말아야 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 맺기를 시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조차 그러했습니다. 그건 분명 우리에게 적대적이지만 덕분에 우리는 그동안 인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할 수 있었죠. 우호적이지 않은 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배제할 게 아니라 그로부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촉발하고 촉발되는 게 중요한 거죠. 저는 이런 맥락에서 자립을 정의해보려 합니다. 자립, 스스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의식주만이 아니라 생각하고 이동하고 모든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서조차 우리는
거의 모든 것들을 필요로 하죠. 저는 아침에 연구실에 오면 계란 후라이에 간장을 넣어 밥을 비벼 먹는데요. 이 계란 후라이 하나를 위해서도 닭이 알을 낳기 위한 역사, 알이 저에게 오기까지의 역사 등 수많은 사건과 고리들이 중첩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내 돈으로 계란을 사서 먹는다고 간단하게 축약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기존의 자립은 소비 능력만을 강조하면서 우리를 먹여 살리는 거대하고 복잡한 우주적 관계망을 은폐합니다. 신자유주의에서 가장 선호하는 모델이 1인 기업가라고 하죠. 1인 기업가는 자신의 삶을 하나의 회사로 간주하면서 오직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꾸리는 형태를 말합니다. 각자의 삶은 각자가 오롯이 책임져야 한다는 살벌한 각자 도생의 논리죠. 예전에 방영한 예는 1박 2일에서 복불복의 승자들은 항상 이런 대사를 외쳤죠. 나만 아니면 돼. 리얼 버라이어티를 추구하는 TV 프로그램에서는 웃겼을지 몰라도 실제 사회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고 짓밟고 배제해야 살 수 있는 현장은 말 그대로 지옥일 겁니다. 이런 지옥 속에서 나 혼자 살아남았다 하더라도 그걸 두고 자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진짜 그게 자신의 생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립의 전제 조건은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라 네가 없으면 나도 없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공부하는 교문은 물론 경제적 부를 창출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을 생산해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먹고 추우면 옷을 입고 졸리면 잠을 자는 것처럼 지적 욕구를 충족하고 싶거나 어떤 풀리지 않는 질문이 생기면 공부를 합니다. 공부 공동체는 바로 그런 욕망이 작동하는 곳입니다. 누구나 어떤 고민을 가지고 와도 될 정도로 문턱이 낮다는 점에서는 지식의 재래시장 같은 곳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규문은 바로 이런 원리에 따라 항상되게 유지됩니다. 신기하게도 필요한 모든 것을 모두 구매할 필요가 없어요. 공부하러 오시는 선생님들께서 선물해 주시거든요. 이건 배달의 민족 같은 데서 하는 구매 대행 서비스 같은 게 아닙니다. 그건 여전히 교환의 범주에 들어있는 데 반해 연구실에서 이루어지는 선물은 지식을 나누는 기쁨의 표현입니다. 교환이나 일정한 가치로 계산될 수 없는 관계들인 거죠. 측정 불가능한 기쁨 덕분에 교문의 고가는 항상 넘쳐납니다. 이 넘쳐남은 물건의 풍요만이 아니라 우리가 나누는 지식의 풍요이기도 하고 우리가 서로에 의해 완성하는 마음의 풍요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공간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매일 연구실에 나옵니다. 누가 언제든 공부할 수 있도록 공간을 준비하죠.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처럼 노동에 대한 월급을 받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열등하다거나 무능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공부만이 아니라 눈에 띄지 않는 여러 활동을 통해 사회는 유지됩니다. 그것들도 분명 독특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일상이 나아가 이 사회가 지속될 수 있도록 기여합니다. 다만 경제의 문제를 구매력으로 모든 관계를 교환관계로 환원하는 우리의 편협한 시야가 이 모든 활동의 고유한 유용함을 잃지 못할 뿐이죠. 그렇다면 결국 자립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다양한 활동들이 필요한지를 깨닫고 인간의 능력을 발산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길들을 발명하려는 시도 자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양한 존재들과 다양한 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삶을 실험하기, 모든 활동의 고유함을 존중하기, 그런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지속해 나가기. 저는 이것이야말로 항상성을 지닌 자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함께해서 도출할 수 있는 윤리적 실천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합니다. 괴사부터 볼까요? 항은 형통하니 허물이 없다. 올바름을 견지하는 것이 이롭고 나아갈 바가 있음이 이롭다. 단전의 일부분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와 달은 강건한 우주의 운행을 따르니 오래도록 세상을 비추고 사계절은 변화하여 세상을 오래도록 완성한다. 성인은 마땅한 도를 오래도록 지속하니 천하가 조화롭게 완성된다. 함께의 괴사는 형통하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항은
상호보조의 관계 속에서 삶을 지속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점에서 형통한 것이죠. 허물이 없다는 것은 이와 통하는데요. 다음 구절에 드러나듯이 항상성의 역량은 해와 달이 끊임없이 뜨고 지고 사계절이 운행하는 것과 동일한 종류입니다. 아무리 사소하고 하찮아 보이는 사물도 자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움직여야 하고 다른 것에 의존해야 하죠. 그런 점에서 모든 삶은 우주적이고 완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허물이 없는 것이죠. 주역의 세계에는 절대적 선도, 절대적 악도 없습니다. 모두에게 요구되는 당위도 없고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 대한 갈망도 없죠. 지금 여기보다 나은 언젠가를 꿈꾸는 한 지금 나에게 무엇이, 누가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더 많이, 더 빠르게만을 맹목적으로 외칠 뿐이죠. 함께의 개사에서 나아갈 바가 있음이 이롭다는 것은 완전한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것과 무관합니다. 단전에서는 이 구절에 대해 마치면 곧 시작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건 끝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절대 긍정의 태도를 의미한다고 풀고 싶습니다. 주역의 독특함은 인간의 윤리를 자연의 운행에서 도출해낸다는 점입니다. 주역에 따르면 인간이 겪는 어려움은 그 자신의 힘만으로 돌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국면은 자연의 운행에 따른 결과이고 따라서 이 국면이 바뀔 때까지 견딜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저 체념하고 무력하게 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태도가 가능합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읽어낼 줄 모르는 이들은 그저 주어진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아니면 무기력하게 외부를 탓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읽어낼 줄 안다면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도 읽어냅니다. 지금 자신이 나아가야 하는지, 물러나야 하는지, 적극적으로 주변 사람들과 새로운 일을 실험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 낯선 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등등 말이죠. 정의천은 한꾀에 대해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오직 때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바꾸는 것이 곧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방도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계절의 운행과 천지의 변화에 무지한 우리의 삶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삶의 거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을 날조해냅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장래 희망으로 건물주를 말하고 많은 직장인들이 주식 투자나 코인 투기 같은 것에 열을 올리죠. 제 주변 친구들만 하더라도 써도 마르지 않는 많은 돈을 희망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청년은 거대한 불안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불안하니까 신을 찾듯이 돈을 갈구하고 돈을 갈구할수록 불안감은 더해지는 악순환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나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인생의 근본 문제들은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옆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배운 것과 달리 탐욕이나 분노가 올라오면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지, 하다못해 글이 왜 이렇게 안 써지는 건지, 이런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직 실감하진 못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면 생로병사겠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생로병사로부터 자유로울 순 없으니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덧없는 환상을 충족할 방법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마주한 무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닐까요? 그리고 이런 우리에게 당장 힘이 되어주는 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줄 일타 강사가 아니라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벗이겠고요. 지혜와 벗이 있어야만 많은 돈도 올바르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단순히 마구잡이로 벌고 쓰는 게 아니라 나의 경제활동이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살리는지 혹은 해치는지를 깨달아야만 해와 달, 사계절처럼 항상 내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항상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효사에서 제시됐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초육효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초육효는 항을 조급하게 구하는 것이다. 올바름을 고집하여 흉하니 이로운 바가 없다. 상전에서 말했다. 항을 조급하게 구하는 것의 흉함은 처음부터 과도하게 이루려고 하기 때문이다. 6개의 효사는 각각의 자리에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혜를 알려줍니다. 대체로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실수,
경계해야 할 바를 환기하죠. 초유교는 시작하는 자들이 저지를 수 있는 실수를 언급하는데 그게 바로 서둘러 항구성을, 즉 안정성을 구하려 하는 욕심입니다. 효사에서는 준이란 글자로 표현했어요. 준이란 깊이 파다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당장 드러나는 결과가 없어도 무언가에 집중하는 것을 두고 우리는 한움을 판다고 하죠. 결과에 휘둘리지 않고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로 칭찬하는 말로 사용하는데요. 초유교에서 나오는 준항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준항이란 주어진 목표에 휩쓸릴 때 나타나는 수동적 모습 중 하나입니다. 맹목적으로 특정한 것만을 충족하기 위해 애쓰는 것인데요. 마치 전문가들의 말에 복종하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제시한 좋은 삶에 이르기 위해 조급한 마음으로 무작정 따르는 태도를 말합니다. 지금 청년들이 최대한 빨리 돈을 벌면 그만큼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기술을 배워서 호구지책을 마련해라 같은 말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서 20살이 됐을 때 바로 9급 공무원 시험을 통과한 이야기들이 회자되는 것만 봐도 그래요. 최대한 방황하는 시간을 줄이고 안전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미리 마련하는 건데요.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미리 알 수는 없어요. 그런 삶은 자본의 리듬에 따른 것이지 천재의 리듬에 따른 게 아닙니다. 이건 공부하는 저에게도 필요한 지혜인 것 같습니다. 공부는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예측할 수 없는 활동 중 하나입니다. 어떤 것 하나 공부했다고 해서 갑자기 마음이 단단해지거나 지성이 흘러넘치는 급격한 변화 같은 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책을 쓰거나 강의할 수 있는 능력도 갑자기 생기지 않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공부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아예 들지 않을 수는 없어요. 이 어려운 걸 배우는데 당연히 어떤 가시적 진보가 있어야 한다거나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줬으면 하는 그런 보상 심리가 작동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어떤 공부를 제대로 소화하려면 그만큼 헤매는 걸 감수해야 하는데 이건 효율을 따질 수 없는 과정입니다. 기존에 누군가가 정해준 답을 받아먹는 것을 중단하고 때로는 삐딱하게 보고 때로는 다르게 물으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수정하고 교정할 때야말로 공부가 능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순간이죠. 이 능동성을 온전히 만끽하려면 서둘러 목적지에 도달하고자 하는 욕심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청년의 불행은 충분히 돈이 없다는 게 아니라 호모 에코노미쿠스 말고는 다른 삶을 상상하지 못한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청년들이 특별히 빈곤에 시달리는 것도 아닌데 모든 문제를 경제 문제로 환원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죠. 자신의 욕망과 자신 있는 자리를 직시하지 못하고 외부에 휩쓸리는 이런 태도는 자기 중심성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제가 생각하는 자기 중심성이란 변하지 않기 위해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기꺼이 변화하면서 일정한 삶의 리듬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괴사에서는 올바름을 지키는 것이 이롭다고 했지만 초유교 효사에서는 올바름을 고집하니 흉하다고 한 것이죠. 자기 중심성을 갖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자기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성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청년들의 자립은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환상을 버리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되기 위해 지문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누구와 함께 있는가?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용감하고 의연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야말로 자립의 조건이자 이미 그 자체로 자립적이라는 증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자립의 지혜란 어떤 것일까요? 대상전을 보겠습니다. 상전에서 말했다. 우레와 바람이 함께의 모습이다. 군자는 이것을 본받아 우뚝 서서 자리를 바꾸지 않는다. 여기서 입이란 글자는 서다, 확립하다 등 여러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고대 중국에서 이 글자는 복잡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실존을 확립한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공자는 예의 의거에 바로 서다 라고 말했는데, 이는 우리가 상하 좌우의 관계망 속에서만 자립을 모색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방은 방향을 뜻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비전으로 읽고 싶어요. 관계 속에서 활동을 구성해 나가되 부력방, 즉 자신의 활동이 어떤 방향성을 지녀야 하는지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 방향이 바로 공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경제 활동이 우리의 존재 역량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전의 언어를 빌려 말하면 활동에 비전이 없다고도 할 수 있고 관계성이 결여되었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제가 하는 공부를 이런 맥락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공부는 하나의 분과를 정해서 그것만 깊이 파는 연구가 아니에요. 교문에서 공부하는 주제는 철학, 역사, 정치, 문화, 예술 등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공부함에 따라 자연스레 관심을 갖게 되는 주제들도 생깁니다.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단일한 속도가 지배하고 정상적인 몸만 허용하는 공간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투쟁하듯이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노동하고 부를 축적한 자들만이 자립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소비 능력이 우월한 개인들만이 존중받는 사회가 아니라 각자의 고유함이 발휘되고 그게 또 서로에게 충분히 영향을 끼치는 게 당연한 사회가 돼야 자립을 위한 우리 청년들의 실험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는 생산활동의 범위 자체를 관계에 기여하는 모든 것, 서로의 삶을 돌보고 풍요롭게 나누는 모든 활동으로 새롭게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특정한 관계가 지속되도록 기여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가치를 발생시킨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적어도 내 힘으로 먹고 산다고 할 때 우리가 발휘해야 할 역량은 플렉스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상호 변형되고 생각을 다양화하고 이로부터 다양한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하는 강의나 교문에서의 글쓰기도 이런 식의 역량을 훈련하는 일환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알고 그들에게 들릴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말을 다듬는 능력을 기르는 거죠. 저는 이런 능력을 기르는 과정을 제 먹고 사는 문제화를 실시키려 노력 중입니다. 그럴 때만 진정한 자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맹자 양의학 편에는 항상과 항심이란 말이 나옵니다. 저는 이 두 단어를 자립의 핵심 키워드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항산이란 우리의 일상을 지속시키는 기본적 소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기본소득과 관련된 논의를 더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활동을 통해 기쁨을 나누려면 사회적으로 부를 순환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항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먹고 사는 게 전부가 아니니까요. 아무리 이 세상이 불안과 두려움을 조장하더라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맹자가 말한 항심은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최소한 우리는 이게 나의 자립을 위한 활동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활동이 우리를 떳떳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활동의 결과가 아니라 활동 자체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공부가 자립을 위한 여러 활동 중 누구나 시도할 수 있는 매우 보편적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능력을 잣대로 삼으면 저는 가장 쓸모없는 사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많겠죠. 취직에 도움이 되는 스펙을 쌓는 것도 아니고 기술을 습득하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공부를 하면서 저는 적어도 막연한 불안감이라든지 아무리 놀아도 중독되지 않는 공허함에 휩쓸리지는 않게 됐습니다. 실제로 20대 내내 이리저리 날뛰던 몸과 마음도 조금씩 항상적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비생산적이라고 보이는 공부를 그다지 눈에 띄는 진보는 없는 것 같지만 지금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그 안에서 서로에게 의존하며 살아가는 능력을 개발한다는 점에서 공부하는 삶은 그 자체로 충분히 자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저에게는 항산이 있습니다. 제가 먹고 살 수 있는 가장 근본적 기반은 저의 마음이 공허하고 불안하지 않도록 지탱하는 규모 공동체 네트워크입니다. 이 네트워크로부터 제가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기반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저는 규문에서 상주하면서 누구든지 이 공간에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공간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활동비를 받고 세미나를 조직하고 진행하는 것에 대한 매니저비를 받습니다. 나아가 제 삶을 돌보는 데서 누군가의 삶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 강의를 하고 글을 씁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실험을 응원하는 여러 선생님들의 마음이 모인 글로벌 펀드. 글로벌은 글로벌어 산다는 뜻인데요. 이 글로벌 펀드에서 공부의 결과물로 나올 때마다 원고료나 강의료를 받습니다. 교환적 관계를 넘어선 이 증여의 관계가 저 자신의 삶을 항상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순환구조를 형성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항산은 나의 노동력의 가격을 매기고 1대1로 교환된 임금이죠. 그건 모든 자립의 시작을 개인적 문제로 생각하고 항산을 마련하는 건 오직 개인의 힘이라고 간주하는 구도입니다. 하지만 규문에서의 항산은 나의 것, 나의 힘만으로는 얘기될 수 없는 네트워크로부터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노동력을 정확하게 책정한 임금이 아닌 활동비를 받습니다. 네트워크 자체가 항산인 거죠. 이 네트워크에서는 깔끔한 교환관계로 정리될 수 없는 무수한 것들이 오고 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느끼는 기쁨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든 공부를 계속하면서 항상 내게 관계 속에서 자립하는 삶을 살아가 보려 합니다. 제 실험에 더 많은 이들이 동참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